네, 안녕하세요. 무역계약론 중간고사 이후 9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원래는 제가 중간고사 이전에 수업을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뭐 못한 부분이 좀 있어서 이 부분 마무리 짓고 다음 주에 오프라인 강의로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고사 문제에 대한 부분은 이제 저도 그 채점을 이제 막 시작을 했기 때문에 뭐 문제에 대한 해설이나 이런 부분은 다음 주 오프라인 강의 때 얘기를 하기로 하고 채점은 뭐 다음 주까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저희가 CISG 이제 거의 다 봤는데 이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들, 손해배상에 대한 어, 이 어떻게 손해배상액을 결정을 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여기까지 공부를 했었고 손해배상 책임의 면책이라든지 그 이후에 보관에 대한 의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배상 산정의 원칙은 대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을 거라고 믿고요. 79조에 이 손해배상 책임이 면책되는 사유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당사자 일방이 그 의무 불이행, 자기가 이제 계약 내용에 따라서 의무를 이행을 해야 되는데 자신의 통제를 벗어난 장애, 자신의 통제를 벗어난, 그러니까 자기가 컨트롤 못하는 거죠. 내가 통제할 수 없었던 뭐 천재지변 같은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답이 나올 건데 그런 자신의 통제를 벗어난 장애에 의해서 자신이 의무 불이행을 했다.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태풍이 불어서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사전에 알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건 제가 본질적 계약 위반 때도 한번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나한테 닥칠 위기다, 나한테 필연적으로 발생할 일이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거나 그것을 피하는 것이 사람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자신의 통제를 벗어난 장애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극복을 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그것을 회피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좀 그 피하는 게 당연히 맞겠죠. 예,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여기 손해배상 책임을 안 지려면, 쉽게 말해서 계약 위반을 한 사람이 자신이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안 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것이 예측 가능하거나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만약에 그것을 피할 수 있었고 예측 가능했다라고 한다면 대비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맞겠죠. 그죠? 자, 그래서 당사자의 불이행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기 위해서 고용된, 이건 추가적인 내용, 제3자의 불이행에 기인한 경우. 계약을 이행하다 보면 운송 계약을 체결해야 될 때도 있고 누구를 고용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러한 고용한 사람, 계약에 의해서 이용하는 사람이 불이행을 할 수도 있거든요. 계약 이행 단계에서 그 경우에 무조건 이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 그 고용인 피고용인의 책임을 물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면책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79조 제2항의 A호에 보면 당사자 전항의 규정에 따라 면책되고 B에 당사자가 고용한 제3자가 전항의 규정이 적용이 된다면 그 역시 면책되는 경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전항이 이거거든요. 당사자 일방은 의무 불이행이 자신의 통제를 벗어난 장애에 의해서 일어났다라는 것은 책임지지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이 내용에 따라서 내가 고용한 사람이 면책이 되면 그 사람이 잘못함에 의해서 발생된 계약의 불이행에 대해서도 책임이 면제된다. 그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게 또 영어 표현으로 또 살펴보면 여기서도 이중 부정문이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돼 있죠. 장애를 고려하거나 장애나 장애의 결과를 회피하나 극복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될 수 없었다. 이거를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측 못한다. 예측 못했다. 예측 못한 내 통제를 벗어난 장애, 그러면 그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고용한 사람, 내가 어떤 무역 계약의 이행을 위해서 고용한 사람도 그 사람이 계약 불이행을 했는데 그 양반도 요 상황이다. 79조 1항에서 얘기하는 그 상황이다. 그럼 나도 면책이다. 그 얘기가 79조 1항 2항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있는 내용이고 79조 3항에는 만약에 내가 통제 못하고 회피 못하고 극복 못하는 그런 어떤 면책 사유가 있었는데 그게 끝났어요. 그러면 그걸 이행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손해배상의 책임에 면책이 되는 것은 그 장애가 있었던 기간에만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장애가 있게 되면 보통 CISG가 꼭 이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뭐 해야 될까요? 상대방에 대해서 통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합리적인 기간 내에 통지를 해야 돼요. 그리고 보통 이 앞에서도 한번 얘기를 했었죠. 여러 차례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이 CISG 제3편은 기본적으로 발신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이 있죠.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는 그러한 불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해배상에게 책임이 있다. 도착시켜야 한다는 거고 그냥 보낸 것만으로는 안 된다. 그 뜻이죠. 그러면 이 규정은 도달주의를 뜻하는 것이고 CISG 제3편이 발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것의 예외입니다. 그리고 이 지금 79조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면책이에요.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 이외의 모든 권리를 행사하는데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손해배상 요런 경우 내가 잘못을 하긴 했는데 그 잘못이 내가 예측하지 못했고 피할 수 없었고 내 통제를 벗어난 것이라고 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당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데 어차피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뭐 추가기간 지정이라든지 아니면 뭐 계약 해제라든지 그러한 권리를 행사 당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면책 규정을 살펴봤습니다. 자, 당사자 일방 80조에 채권자가 야기한 불이행입니다.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의 불이행이 그러니까 상대방이 계약 불이행을 했어요. 그런데 그 상대방의 불이행이 내가 한 여기 보면 자신의 자기 또는 부자기라는 거 있죠. 자기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 행동. 그리고 부자기는 내가 행동 안 한 거. 그러니까 계약상 A라고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 행동을 하지 않고 B라고 행동을 했다든지 혹은 A라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 A라는 행동을 안 했다든지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 좀 쉽게 얘기하면 상대방의 불이행의 원인을 내가 제공한 경우 그 경우에 한해서는 상대방의 불이행을 문제 삼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의 면책과 채권자가 야기한 불이행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손해배상 책임으로부터 내가 면책을 받고자 할 때는 통제할 수 없었고 예견 불가능했고 회피 불가능해야 된다. 회피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 면책을 받을 수가 있고 내가 무역 계약을 이행을 하는 동안 제3자 고용한 제3자의 불이행에 있어서도 그런 식으로 그 사람이 통제할 수 없었던, 예견할 수 없었던, 회피할 수 없었던 불이행으로부터 면책이 된다면 나도 면책되어진다. 그런 것들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계약 불이행의 원인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뭐 손해배상에서 대해서도 살펴봤고
뭐 계약 해제도 살펴봤고, 이제 계약 해제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계약에 관련된 당사자의 의무가 소멸이 되고, 물건 같은 게 만약에 먼저 지급된 것이 있다라고 하면 뭐 돌려받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81조에는 계약 의무 소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계약을 해제를 했어요. 보통 이제 계약 해제를 영어로 avoidance of the contract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계약이 이제 끝난 거예요. 정상적으로 이행이 된 게 아니라 계약이 끝나게 되면 그 계약으로 인해서 그 계약 불이행과 관련해서 뭐 손해배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남아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계약이 어보이던스가 되면 당사자들, 원래 계약 성립으로 인해서 발생된 당사자의 채권 채무 관계라든지 그런 의무들이, 그런 의무에서부터 면제되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그냥 뭐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계약을 해제하게 되면 무조건 그 내용이 모두 다 없어지게 되는 것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계약이 체결됐다가 뭐 어떤 누군가의 잘못이 있거나 누군가의 책임이 있거나 이런 이유로 인해서 계약을 만약에 해제를 하게 됐다라고 하면 뭐 그 CCB위도 따져야 되고,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뭐 손해배상 청구라든지 아니면 분쟁 해결이라든지 소송이라든지 뭐 상사중재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계약을 해제한다, 그리고 그 계약에 따라서 당사자의 권리 의무가 소멸한다라고 했을 때 다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뭐만 남게 되느냐, 분쟁 해결을 위한 계약 조항이나 이런 것들은 남아 있게 됩니다. 그래, 남아 있어야만 이걸 가지고 뭘 분쟁을 하거나 소송을 하거나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나머지 조항들, 나머지 계약 내부에 있는 여러 조항들은 계약 해제와 함께 같이 사라지면 돼요. 하지만 문제를 풀기 위한 이 분쟁 해결과 관련된 조항들은 남아 있어야만 당사자들의 기책 사유에 따른 뭐 책임 소재라든지 손해배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계약을 해제를 해요. 근데 나는 뭐 물건을 먼저 보냈다든지 대금을 먼저 지급을 했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반환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상대방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금 지급과 물건의 물품 인도가 동시에 이루어졌다. 그러면 우리가 물품 인도와 대금 지급이 법리적으로 동시 이행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얘기했던 것처럼 이러한 물품의 반환도 동시 이행이 돼야 됩니다. 자, 만약에 내가 매도인이라서 물품을 인도를 했고 그리고 돈을 받았어요. 근데 그러면 계약이 해제됐다라고 했을 때 물건을 돌려받고 대금을 돌려주고, 매수인의 입장에서도 받은 물건 돌려주고 내가 준 돈 다시 받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물건을 받은 매수인이, 물건을 구매하고 받은 매수인이 물품을 받았어요. 근데 그거를 원래 자기가 물품을 받았을 때와 동일한, 실질적으로 동등한 물품을 돌려주는 게, 쉽게 말하면 물건 받아서 좀 쓴 거예요. 사용하거나 소비하거나 전매하거나 판매하거나 등등등. 그렇게 내가 예를 들어서 100개의 정상품을 받았다라고 쳤을 때 그 100개를 정상적으로 동등하게 돌려주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계약을 해제를 하거나 대처품을 달라고 하거나 하는 그런 권리를 상실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받은 물건을 이미 써먹고 계약을 해제하겠다. 이게 약간 블랙 컨슈머 같은 방식이잖아. 내가 예를 들어서 음식을 시켰어. 음식을 맛있게 먹고 음식이 잘못 배달됐다, 혹은 음식에 뭐가 나왔다, 이런 식으로 사장님을 골탕 먹이는 그런 블랙 컨슈머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해보면 내가 받은 거, 만약에 물건이 어떤 물품에 문제가 있다, 하자가 있다라고 하면 내가 받은 거 그대로 다시 돌려줘야 되는데, 내가 이용해 먹을 건 이용해 먹고 사용할 건 사용하고 계약을 해제하겠다? 당연히 안 되겠죠. 근데 요 규정, 그러니까
내가 받은 물품, 인도받은 물품 그대로 동등하게 돌려주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한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라는 것에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예외 규정. 첫 번째, 물품을 반환하거나 매수인이 수령 상태와 실질적으로 동등한 물품을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게 매수인의 잘못이나 매수인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에요. 뭐 매도인의 책임이 있다거나 아니면 제3자의, 특히 그것을 제3자에 의한 경우가 뭐가 있을지를 생각해 봤을 때 여기 82조 2항 B호에 이 얘기가 나옵니다. 38조에 규정된 검사를 해야 되는 거야. 검사를 하다 보니까 이 38조가 그거거든요. 매수인에게 물품 검사를 해야 되고 매수인에게 물품 검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때까지 물품의 인도 소유권 이전이 아니죠. 물품의 인도가 이렇게 뒤로 연기된다. 그 규정이 있었던 게 38조거든요. 그러니까 검사를 해야 되잖아. 매수인이 검사를 해야 되는데 검수를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100개를 받았는데 그 100개 중에 뭐 테스트를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걸 한두 개를 까가지고 테스트를 했어. 그러면 만약에 물품을 검사해 보니까 아니야. 뭔가 품질이 뭔가 이상해. 그래서 계약 해제 돌려주기로 했어. 그러면 내가 100개를 받았으니까 100개를 다 돌려줘야 되는데 하나는 검사해서 까봤잖아.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가 돌려줄 수 있는 건 99개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검사를 하려다 보니까 이거를 까봤다. 그거는 오케이. 예. 그거는 계약 해제를 선언하거나 뭐 물품을 반환하거나 대체품을 인도하거나 이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 CISG가 매수인의 물품 검사 의무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요렇게 반환 의무와 관련해서도 검사의 문제에 있어서는 예외를 인정해 놓고 있는 거죠. 자, 매수인이 부적합을 발견하거나 발견했어야 하는 때 이전에 그러니까 매수인이 부적합을 발견하였거나 발견하였어야 하는데 사실은 이게 검사를 해야 발견할 수 있죠.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물품인지 매도인이 보낸 물품에 하자가 없는지를 매수인이 발견을 하려면 매수인에게 충분한 검사의 기회가 주어져야 되는데 그 전에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영업 과정에서 매각되거나 사용되거나 소비되거나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정상적인이에요. 뭐 어떤 변칙적인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프로세스가 이 업무 프로세스상 물품의 공급 이 과정에서 사용되었다. 그 경우에도 위의 규정을 적용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런 예외적인 상황, 이거는 사실상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계약을 해지하려고 할 때 매수인의 입장에서 내가 받은 물건이 있다? 그럼 돌려줘야 돼요. 100개 받았다? 100개 돌려줘야 돼요. 이게 원칙이고 실질적으로 물품을 검사하는 과정 그리고 물품의 어떤 공급하는 과정 속에서 미리 사용되거나 뭐 소비될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 그거는 예외적으로 100개를 다 돌려주지 못하더라도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 자, 매수인은 앞서 82조에서 계약 해지를 선언하는 권리 또는 매도인에게 대체품을 요구하는 권리를 상실한 경우에도 다른 모든 구제권을 보유한다. 자, 이런 거예요. 물품을 내가 100개를 받았어요. 100개를 받아서 썼어요. 좀 썼어. 그래서 한 90개 됐어. 검사는 아니고 썼어. 90개가 됐는데 이걸 내가 100개로 다시 못 돌려줘. 근데 보니까 내가 받은 물품 100개 중에 검사할 때 등장을 안 했고 했는데 보니까 한 20개 정도가 문제가 있어. 그러면 뭐 어떡해요? 정상적으로 계약 해지를 할 수가 없죠. 내가 100개 받은 만큼 100개를 못 돌려주니까. 그렇지만 20개가 뭔가 잘못된 게 왔다라고 친다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매도인의 계약 내용에 대한 물품 적합성에 대해서의 뭐 어떤 부적합 물품에 대한 계약 불이행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의 불완전 이행이라고 볼 수 있고 뭐 부적합이라고 볼 수도 있고 뭐 어쨌든 그러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앞서 우리가 10개를 받았을 때 10개를 돌려주지 못한다. 그러면 계약 해지할 수 없다의 규정에 있어서라 할지라도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든지 이런 권리는 당연히 가지고 있습니다. 자, 물품을 돌려주는 이슈는 그렇게 우리가 살펴봤어요. 근데 매도인은 뭐 해야 되죠? 매도인은 물건 주고 돈 받는 사람이죠. 돈을 받았어요. 근데 계약 해지를 했어요.
그럼 매수인은 물건을 돌려줘야 됐잖아. 그럼 매도인은 당연히 돈을 돌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뭐 더 돌려줘야 되느냐? 돈만 돌려주는 게 아니라 돈은 은행에 가지고 있으면 이자가 붙어요. 그래서 매도인은 여기서 되게 특이한 게, 매수인은 우리가 앞서서 포인트에서 그걸 봤죠? 물품을 그대로 돌려줄 수 있어야 한다가 포인트였다면,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이자를 같이 줘야 돼요. 내가 받은 돈이 있는데 그걸 돌려준다라고 했을 때 내가 받은 이자도 돌려줘야 된다. 자, 그리고 요거는 좀 다른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84조의 1항은 이자와 관련된 거예요. 이자, 인터레스트와 관련된 거고, 84조 2항은 베네핏, 이익을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주어는 매수인입니다. 그래서 매수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물품을 전부 또는 일부로부터 취득한 이익을 매도인에게 반환해야 된다. 자, 매수인은 물건을 사는 사람입니다. 물건을 사요. 물건을 샀는데 이 사람이 뭐 팔았나 봐요. 전매를 했나 봐요. 근데 계약 해지가 됐어. 그러면 그 판매 이익을 매도인한테 돌려준다. 물건을 못 돌려주니까 판매 이익을 돌려줘야 된다라는 거죠. 자, 어떤 경우에 A, 매수인이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되는 경우, 또는 매수인이 물품 또는 일부를 반환하거나 그가 물품을 수령한 상태와 실질적으로 동등하게 물품의 전부 일부를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이 계약 해지를 선언했거나 매도인에게 대체품을 인도한 경우, 이거 앞에서 봤죠. 이거죠. 요거죠. 요거. 우리가 앞서 82조에서 물품을 실질적으로 동등하게 돌려줄 수 없다라고 하면 계약 해지를 선언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봤는데, 84조에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발생된 뭐라도, 이익이라도 반환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이익이라도 반환하면 계약 해지할 수 있다.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81조에 계약을 이제 해지하게 되면 당연히 계약과 관련된 권리 의무로부터 당사자를 해제를 시키고, 근데 다 해제시키는 거 아니다. 분쟁 해결을 위한 규정은 남아 있다. 그리고 계약의 의무가 소멸이 되면 당사자는 자신이 이미 공급했거나 이미 지급한 대금에 대해서 반환이 이루어져야 된다. 근데 매수인이 물품을 받은 그대로 돌려주는 것이 어렵다라고 한다면 계약 해지를 선언할 수가 없다. 대체품을 달라고도 할 수가 없다. 하지만 예외는 있다. 뭐 검사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 그리고 정상적인 가정에서 사용된 경우, 이런 것들이 인정되어 줄 수가 있고, 그리고 매수인의 입장에서 그렇고, 매도인은 돈을 돌려줄 때 이자도 돌려줘야 된다. 그리고 매수인이 이 물건을 팔아서 내가 물품을 받은 상태가 아니라 물품을 팔아버려서 매출이 발생했다 라고 하면 계약 해제를 위해서는 뭘 돌려줘야 된다? 이익도, 베네핏도 돌려줘야 된다가 84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85조부터는 물품이에요. 물품을 돌려주기로 했어요. 매수인이 뭐 물품 돌려주죠.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물품을 돌려줘야 되는데, 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매수인이 물품을 받는데 물품의 인도 수령을 지체를 했어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대금의 지급과 물품의 인도가 동시에 이행돼야 하는데 매수인이 대금 지급을 하지 않고 매도인이 물품을 점유하고 있거나 매도인이 기타 방법으로 처분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매수인이 물건 안 받아가고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해야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물건을 넘기는데 대금 지급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매수인이 잘못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매수인이 물건을 안 받아가거나 매수인이 돈을 안 줘서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물건을 줄 수 없는 상황. 결국에는 뭐예요? 이 두 가지 케이스를 합쳐보면 매도인이 넘겨줘야 되는데 넘겨주지도 못하고 매도인이 계속 물건을 들고 있는 경우에, 그러면 매도인이 어떤 상황이 되느냐? 매도인이
물품을 자기 머리에 이거나 자기 등에 메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물품을 보관하고 있어야 돼요. 왜? 매수인이 안 가져가서, 혹은 매수인이 돈을 안 줘서.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이 매도인의 입장에서 내가 아직 돈을 안 받고 했는데 뭐 길바닥에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 물품을 보관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합리적인 조치라는 건 결국에는 창고에 보관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창고에 보관하게 되면 창고 보관료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그거 매도인이 원래 자기가 부담해야 될 돈이었을까요? 아니죠. 생각해보면 매수인이 제때 물건을 받아가거나 매수인이 제때 대금 지급했으면 매도인이 물건 아니고 있어도 되잖아. 매도인이 물품을 보존하고 있지 않았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했을 때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매도인이 그 비용을 매수인으로부터 보상을 받아야 되고, 그 보상 받을 때까지 물품을 매도인이 가지고 있을 권리가 있습니다. 자, 매수인의 물품 보관 의무가 있습니다. 앞에 85조는 매도인의 물품 보관 의무였어요. 근데 86조는 매수인의 물품 보관 의무. 매수인이 물품을 받았어요. 여기서는 물건을 사는 사람이 물건을 받았어요. 근데 물건이 상태가 메롱이야. 그래서 물품을 거절하기로 했어. 근데 이 물건을 받았는데 물건의 상태가 영 시원찮아서 내가 이 물품을 뭐 거절을 하거나 반품을 하거나 뭐 계약을 해지를 하거나 뭐 등등등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받은 물건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길바닥에 버릴 거예요? 아니죠. 보관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 봤잖아요. 내가 받은 그대로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렇게 보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매도인이 즉각적으로 받아가질 않거나 뭐 해가지고 매수인이 보관을 위한 뭐 비용이 발생했어요. 매수인의 입장에서 어차피 이거 나 돌려줄 물건이긴 한데 이거를 돌려주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창고에 보관을 해야 되고 창고에서의 어떤 보관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해요. 그러면 이 비용 매도인으로부터 받아야 되겠죠. 매수인이 반대로 매도인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매수인의 물품 보관 의무에 따라서 그 발생된 비용을, 그러니까 매수인 앞에서 85조에서도 그런 거예요. 물건이 매수인한테 넘어가야 되는데 매도인이 계속 들고 있으니까 들고 있어, 그러니까 버리지는 못하는 거고 들고는 계속 있어야 되는 거고, 여기에 비용 발생한 거 매수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고. 매수인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거 물건 돌려주기로 했는데 얘가 아직 안 받아가니까 일단 들고는 있는 거야. 들고는 있어야 될 의무는 있지만 그 비용을 내가 부담하면 안 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보상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매수인 앞으로 발송된 물건이 매수인 앞으로 왔겠죠. 목적지에서 매수인의 임의 처분하에, 우리가 임의 처분하란 말 제가 수업 시간에 많이 얘기를 했죠. 매수인의 통제하에, 매수인의 보관하에 적치가 됐어요. 근데 요 상황에서 매수인이 물품을 거절하는 권리를 행사를 했어요. 매수인은 요때 매도인을 위해서 물품을 들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매수인이에요. 내한테 물건이 왔어요. 그 물건에 대한 통제권과 보관은 내가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뭐 한다. 매수인이 난 리턴을 시킬 거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진짜 이거를 뭐 버릴 거냐? 아니다. 나는 그것을 계속 점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물품을 내가 뭐 안 받기로 했어. 내가 거절하기로 했어. 근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전자상거래를 하면서 내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샀는데 마음에 안 들어. 사이즈가 안 맞아. 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색상이 다른다거나 사이즈가 달라서 나 이거 반품시키려고 생각을 해. 그러면 적어도 내가 다시 택배 상자에 넣어가지고 뭐 오염이나 분실시키지 않고 내가 물품을 다시 백물류, 그러니까 반송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가 이거를 안 산다 해서 내가 그냥 그걸 휴지통에 버릴 수는 없잖아. 내가 죗값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이런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매수인한테 뭐 불편을 초래하거나 비용 없이 행할 수 있을 때,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어요. 물품을 내가 어떤 거절하는 권리를 행사를 하는데, 이 물품을 뭐 보관하거나 관리하거나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목적지에서. 뭐 그럼 그 사람이 하면 되기 때문에 매수인이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매수인이 뭐 앞서 이 규정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물품을 거절하기 위해서 일단 들고는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어떤 뭐 비용이 발생한다, 창고료가 발생한다, 그거에 있어서는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86조의 매수인의 물품 보관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비슷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86조 1항에 있는 내용은 일단 물품을 받은 경우고, 86조 2항에 있는 거는 매수인이 자신에게 이미 처분하에 온 상황인데, 물품을 어떻게 보면, 리시브한 상황은 아닌, 뭐 그런 차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고자, 뭐 제가 예시를 드는 게 항상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예시를 듭니다만, 항상 그게 다 맞진 않아요. 그래서 내가 예시를 들면서도 사실은 걱정일 때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돕고자 대충 요런 상황이다라고 설명은 하는데, 국제무역에서 항상 그런 상황만 있는 건 또 아니고, 또 그렇게 산정하는 상황이 법규정인 것 마냥.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대강의 사례를 들면, 그 사례가 마치 실제 법규적인 것 마냥 오해를 할까봐 살짝 걱정이긴 한데, 이 법규정만으로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 내용들이 많단 말이에요. CISG에서는. 우리가 물품을 사고 그 인터넷 전자상거래에서 구매 확정을 하는 거 하고, 물건을 내가 택배를 뜯었는데 이거를 다시 덮어가지고 다시 반송시키려고 하는 거 하고, 구매 확정까지 했는데 뭔가 좀 그래. 구매 확정하면 반품이 안 되나요? 사실 뭐 안 되긴 하는데, 이게 좀 안 맞네. 그러면 물품을 받았는데 확인을 해보고 쓰려고 하다가 거절했어요. 뭐 반송했어. 그게 1번 상황이고, 물품을 열었는데 이거 내 거 아닌데 다시 덮었어. 뭐 그런 상황, 그 차이예요. 그 미묘한 차이. 그 미묘한 차이. 그래서 물품을 그러니까 영어 표현을 이렇게 하죠. 리시브 된 경우다. 리시브 한 경우다. 근데 2번은 물건이 오긴 왔어, 바이어한테. 그리고 어떤 상황, 그의 디스포절. 그러니까 어떤 통제하에 있는 그 사람의 어떤 통제 보관사에 있지만 리시브한 경우는 아닌, 물품을 받은 경우는 아닌, 뭐 그런 차이입니다. 그런 차이로 나뉘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일단 매수인은 물건 들고 있어야 되고, 물건을 보관해야 되고, 보관하는 데 있어서 비용 발생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매도인한테 그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가 핵심입니다. 매도인으로부터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그 다음에 물품을 보존하기 위해서 뭐 할 거면 창고에 보관해야 되겠죠. 그리고 뭐 창고에 보관하는 게 불합리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제3자의 창고에 맡겨가지고 보관을 시키는 게 물품의 안전이나 물품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필요로 하기 때문에 당연히 창고에 보관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88조 물품의 매각. 자, 우리가 앞에서 85조부터 매도인의 물품 보관 의무, 매수인의 물품 보관 의무, 창고 보관 의무, 뭐 이런 것들 쭉 살펴봤습니다. 근데 보관하고 있어요. 매수인이 물건 안 받아가니까 매도인이 들고 있어. 혹은 매수인이 뭐 물품의 하자나 물품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매도인한테서 거절을 하면서
물품 가져가라. 매도인이나 물품 가져가라. 라고 하면서 매수인이 물건 들고 있어. 그래서, 물품이 상대방이 가져갈 때까지 내가 들고 있는데, 창고에 넣어서 보관을 하다 보니까 창고료가 발생을 하죠. 그럼 이 창고는 내가 상대방에게 받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겠죠. 매도인의 입장이 돼봅시다. 매도인의 입장인데 매수인이 물건을 안 받아가요. 그래서 물건을 뭐 길바닥에 둘 수는 없어서 창고에 넣어놨어. 하루 이틀 창고료가 발생해. 근데 매수인이 계속 돈을 안 주고 물건도 안 받아가. 내가 매수인의 입장이 돼봅시다. 매수인이 물건을 받았는데 물건의 상태가 이상해. 물건의 상태가 이상해서 이건 물품 수령 거절, 가져가. 근데 길바닥에 버릴 수는 없어서 창고에 넣어놓고 있어. 창고료가 하루 이틀 나와. 매도인이 아무런 액션이 없어. 이거 어떡할 거냐? 어떡할 거냐? 상대방의 책임으로 상대방에게 물건이 다시 가야 되고, 그리고 내가 창고에 맡겼기 때문에 창고료는 계속 나오는데 그 창고료를 내가 부담할 게 아니라 상대방으로 부담시켜야 되잖아. 어떡할 거야? 그죠? 그 해결하는 방법은 적절한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금을 주기로 했는데 대금이 안 온다. 뭐 보존 비용을 주기로 했는데 안 온다. 이게 자꾸 딜레이 된다. 그럼 내가 팔아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만약에 팔아버릴 때는 당연히 상대방에게 알려야 됩니다. 너무 급박한 거 아닙니까? 자기가 물건 쓸 것도 아니고 자기 물건도 아니고 빨리 돌려주려고 하는데 그걸 자기가 왜 팝니까? 물건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급속하게 변질되기 쉬운 거. 그리고 보존하는데 너무 비용이 많이 발생해요. 뭐 식품이라든지 이런 거. 식품 이거 막 거절을 하거나 안 받아가는데 보관을 하려니까 계속 유통기한은 다가오고 사용자가 쓸 수 있는 기간은 한정되어 있고 물품이 부패하려고 그러고 물품이 상품성을 상실하려고 그러고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매각한다. 매각을 위해서 합리적인 조치를 해야 된다. 그리고 통지해야 되겠죠. 자기 마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파는데 야 네가 이거 안 하기 때문에 내가 이거 팔아버릴게 라고 합니다. 그리고 팔았어요. 그러면 판매 비용이 나올 거 아니에요? 수익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대금으로부터 물품을 보존시키기 위해서 들어간 돈, 그리고 이게 물품을 팔기 위해서는 나름 판매처도 알아보고 하는데 여러 가지 실제적인 비용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보존 비용과 판매 비용을 내 몫으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돈은, 그러니까 매도인이라고 칩시다. 내가 물품을 매수인한테 줘야 되는데 매수인이 안 받아가. 그래서 물건을 들고 있어. 가만히 놔두니까 이거 유통기한도 있고 물건이 상하려 그래. 팔았어요. 근데 내가 물품을 보존시키거나 판매하는데 비용이 발생했어. 그죠? 그건 내 몫. 나머지는 상대방. 상대방에게 전액을 반환해야 됩니다. 그래서 85조, 86조, 87조, 88조의 내용들이 매도인의 물품 보관, 매수인의 물품 보관할 때는 창고에 해야 되면 창고에 하고, 그리고 물품에 대한 어떤 처리나 이런 것들을 상대방이 직접적으로 하지 않으면 내가 직접 할 수 있다. 직접 팔고 보존 비용, 매각 비용, in my pocket, 나머지는 돌려준다. 그런 내용들을 제 88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88조까지 살펴봤어요. CISG는 101조까지 있습니다. 하지만 89조부터는 그 협약의 가입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제 물품 매매 계약의 당사자,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나 의무 이행이나 매도인과 매수인이 무역 계약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공통 규정이나 이런 것들은 이 88조까지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88조를 살펴봤고, 89조부터는 여러분들이 운시트랄의 홈페이지나 이런 데 들어가 보면 이 CISG 원문, 영어 원문을 찾아서 다운받아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관심 있는 친구들은 살펴봐도 좋고요. 어쨌든 길고 길었던 거의 수업의 한 30%, 40% 중간고사 범위 거의 대부분을 이 CISG를 공부를 했는데, 무역계약론이라는 수업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국제무역을 전공하고 무역계약론을 듣는 학생들이라면 CISG 규정 정도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어떤 그런 존재예요. CISG는 국제무역에 있어서는 관련된 논문도 많이 나와 있고 연구도 많이 이루어져 있고 실제로 활용도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왠지 안 쓰일 것 같죠? 진짜 쓰입니다. 관련된 사례를 한번 나중에 정리를 해서 한번 뭐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뭐 한 14주, 15주 정도에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진도가 많이 나가면 한번 그걸 다룰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어, 그 정도로, 어쨌든 최근에도 뭐 관련된 판례가 나올 정도로 CISG는 실제 국제 물품 매매 계약의 어떤 하나의 굉장히 그것을 규율하는 국제법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뭐 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 중에 뭐 국제무역사라든지 무역영어 검정시험이라든지 관세사 시험이라든지 이런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에게 있어서는 CISG는 무조건 나오는 규정이죠. 무조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CISG 규정을 정확하게 알아두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이미 중간고사는 끝났지만 미리 한 주 전에 끝났지만 그 남아 있었던 부분까지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이 강의 동영상이 올라갈 때쯤 되면 이제 9주차 강의 자료가 올라갈 텐데 이제 다시 우리가 무역계약의 법리로 다시 돌아와서 무역계약의 종료부터 시작해서 관련된 내용들을 다음 주 수업에서부터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칠게요. 네.